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조 강연을 요청드려 주셨을 때 '어떤 제목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느끼고 계실 텐데 이젠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도서관한테 의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오늘 같이 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젠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요. 그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결국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의 전략적 방향은 뭘까? 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같이 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에서 이제 AX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 하고들 계실 거고요. 그러면 도서관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접목한다고 했을 때 이걸 디지털 포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이후에 또 분과 세미나를 통해서 리터러시와 디지털 포용 그다음에 어 그 외에 그 필요한 이야기들이 세 개의 세미나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젠 정보 사회가 아닌 지능 정보 사회라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서관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정보 환경 자체는 탐색과 접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역량들은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 찾아내려면 누군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자료들, 어떨 때는 원격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디지털로 잘 접근할 수 있는 전자자료들의 확보들, 그다음에 그걸 잘 찾게 하는 검색 엔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 부분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사회는 결국은 검색 엔진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록들을 제시를 해주죠. 근데 그것에 대한 직접 읽고 비교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과 사회에 필요한 지식 구성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능 정보 사회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 이용 구조 자체가 해체돼 버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검색하고 비교하고 해석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하고 AI가 자신의 관점으로 어쩌면 특정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데이터, 어쩌면 가치관과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된 형태의 단일된 완성된 이런 답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능정보사회는 이제는 해석과 설명 자체가 기계가 선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성 AI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관련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들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업무에서 그렇고요. 교육에서 그렇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AI에게 많은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이 결과를 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사회가 만들고 있는 인간의 어떤 지적 문화나 자원들이라는 것이 생성형 AI라는 그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에 적절하고 완전한 대답들도 나오겠지만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류도 있고요. 어떤 것을 학습하냐에 따라서 편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AI 써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추상성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답을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는 맞지 않아서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중심이었던 정보 사회에서 생성형 AI 중심의 지능 정보 사회로 갔을 때 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해서 스스로가 지식을 만드는 주체에서 AI가 사전에 내놓는 해석과 설명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로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주제가 결국은 이제는 AI와 공존해야 되는 시대, 즉 지능정보 사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간의 이 격차들이 발생할 텐데 이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디지털 포용적 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도서관에 어떤 새로운 약속들, 사회적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려고 오늘 여기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적 약속 중에 첫 번째는 결국은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가 지능 정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문해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문해력이 불명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키오스크나 이런 쪽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아마 분과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드리고자 하는 이 디지털 포용적 도서관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것을 좀 나누어 봤을 때 그건 결국 제가 봐서는 순환적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순환적 구조에서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존재하고요.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은 이미 존재했고 제도도 있었고 법도 있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도 느낀 거, 생각한 거, 의지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텍스트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게 문자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요 근래에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문이 있다고 하면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세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검색하고 나의 삶의 맥락화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습니다. 이게 문해력이고 이런 문해력의 중심, 즉 문을 수집하는 역할과 정확하게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들을 습득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도서관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항상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확대됐죠. 이런 문해력을 토대로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리 느꼈고 '세상은 또 이렇게 돌아가.'라는 부분으로 또다시 작가가 되어서 문을 만들죠. 그래서 도서관에 요즘에는 작가 만들기, 글쓰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이 풍부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자에서도 문화라는 말은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늘 변화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은 기존의 문을 잘 수집하고 해석하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문을 만들어서 문화가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해력의 영역에 생성 AI가 들어오면서 그냥 문해력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AI 문해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요. 인간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간접적 경험은 결국 누군가가 체험하고 생각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문명적 존재입니다. 기록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전달되기 때문에 가능한 문명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체화되어 있는 유전적 요소도 있지만 신체와 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죠. 이런 직관에 의해서 또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문해의 영역은 이쪽입니다. 문을 토대로 한 세상을 어찌하면 잘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소프트 AI입니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생성 AI들이 이제는 보편적 단계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AGI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학자나 그 비즈니스 계열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10년,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30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기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단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남은 것은 직접적 경험, 신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신체 감각적인, 그래서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언어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 로봇이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마저도 피지컬 AI가 등장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어쩌면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도입 단계에 있죠.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문해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는 인간이 기존에 정보화 시대 때 했었던 것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졌고 그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AI 문해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AI 문해력은 뭐냐? 그냥 AI를 기술을 잘 이용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검색하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검색과 읽고 분석하는 해서 결과를 생성하는 것은 AI가 대처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AI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결국 AI가 생성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지 검증하고 또 다시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AI 문해력의 새로운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냥 AI 문해력이잖아. 이 정도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에선 여기서부터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 휴먼과 관계적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한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왔던 건데요. 금속학 분야의 이타카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논문입니다. 이게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고대사를 하다 보면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파손되거나 이 훼손된 비석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글자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연대들을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학자만의 능력으로 보면은 한 25%가 복원이 됩니다. 근데 AI에만 사용했더니 역사학자가 관여하지 않고요. AI만 사용했더니 62%의 복원력을 보였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역사학자가 이 정도의 복원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태어나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마치는 정도 나이면 아무리 빨라도 40은 아닐까 싶습니다. AI는 40년을 학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2%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학자 혼자 하면은 25%예요. AI 하면 62%입니다. 그럼 둘이 협업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네? 아, 더 낮습니까? 예,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연구에서는
72%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습니다. 역사학자와 A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문해력과 관련되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AI랑 이제 해봤더니 자기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2% 정도 나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62%의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현 시대에서 의미가 있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너 열심히 하여 AI와 같이 62%의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역사학자가 계신데 그래서 자신보다는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AI의 복원력을 62%까지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62%도 못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엔 두 번째입니다. 그럼 AI를 열심히 배워요. 리터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요. 열심히 배워서 AI 활용하는 능력을 옆에 있는 50%밖에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이용해서 6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역사학자는 앞으로 직업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임금이 낮아질 겁니다. AI가 62%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단위 노동 가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10,000원 받았다고 하면 100원으로 줄지 않을까요? 62%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에서는 임금이 적을 겁니다. 왜? AI하고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채용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AI를 활용해서 62%까지만 끌어올리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62%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활용률이 높아서 62%를 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성의 10%를 추가해서 아까 했던 72%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을까요? 결국은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포스트 휴먼은 어떨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포스트 휴먼은요, 그냥 열심히 인문학적 공부를 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아니면 인간이 하는 생각과 감정, 노동, 아니면 인간이 고참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적 창의 활동까지 AI가 이미 영역을 넘어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AI를 거울로 삼고 얘가 변화하고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지를 보면서 그것과 다른 인간의 고유성을 재발견하는 그래서 AI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새로운 인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해력은 AI 시대 문해력은 단순하게 AI 문해력만은 아닙니다. 62%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62%까지 기술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윤리적 활용을 넘어가더라도 맨 밑에 있는 AI가 활용 가능한, 즉 AI로 충분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과 다른 인간의 고유성은 뭘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앞으로 도서관이 지향해야 될 것이 AI 리터러시 영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적 리터러시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즉 AI 문해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발굴할 수 있는 문해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포용적 도서관 문해력의 전략적 방향은 뭘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AI의 문해력을 증대해야 되겠죠. 역사학자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62%가 최적치라면 62%까지는 올려주는 문해력은 증대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AI 문해력이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학 분야에서도요,
똑같이 AI를 줬을 때 AI가 62%를 쓴다고 하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AI를 최적화해서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AI가 62%를 주는데 AI를 줬더니 52% 밖에 못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AI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에 62%를 올리기 위한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노동 가치는 줄어들 겁니다. 왜? AI가 62%를 이미 하니까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하면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고민하는 거는 10% AI와 다른 그 10%가 뭔지 인간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AI 문해력도 해야 되지만 인간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적 문해력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아직 AI 문해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인프라가 예산이 부족하여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일찍 왔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충분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거시적으로 우리가 갈 방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 AI 리터러시 문해력을 높여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포스트 휴먼으로서 앞으로의 세상을 살려고 할 때는 결국은 인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찾아줄 건가, 그걸 도서관이 어떻게 매개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의 관계적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서분들이 훨씬 더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부도 나서야 되고요. 연구 개발하는데 대학도 나서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작점은 사서의 AI 역량 개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박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4단계입니다. 우선은 1단계에서는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자한테 우연과 한계를 설명하실 정도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자한테 가기 전에 써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와 서비스의 AI 도구를 사용해 보고 내가 능력이 아까 역사학자처럼 62%까지 최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그 정도를 해 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자나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업무에서 서비스 끝까지 올려보고 그다음이 3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AI와 공존해야 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조직 차원에서 AI 전략을 수립하고 윤리적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AI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 그룹들이 계시죠. 그래서 도서관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으로 계속 외주를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사서분들이 이런 단계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 끝났고요. 사회적 약속으로 해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 문해력을 넘어 관계력 문해력으로 가자.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 포스트 휴먼으로서 살 수 있게끔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그러면 도서관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A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몇 그 도서관들 뭐 국내나 국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도입을 하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서관 AX를 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 포용적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형태의 AI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을까?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AX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그 뭐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새로 하시게 되면은 항상 뉴스 기사를 내시죠. 예, 저도 이제 도서관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 잘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막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내가 드러내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서관의 AX 현황을 기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 사례인데
싱가포르에 가시면은 국립도서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과 저자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이용자랑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도록 개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오지 않으셔도 되지요. 근데 그 저자가 그 책만 학습시키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할 테니까 글쓴이의 다른 저서까지 학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저자가 쓴 다른 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하고 저자가 오지 않아도 흥미롭게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스토리 젠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동화나 민담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을 그 학습을 시켰나 봐요. 그럼 그 AI가 있을 테니까 이용자가 나는 새로운 어떤 동화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이미 싱가포르에 있는 동화나 민담을 학습했으니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대략적인 어떤 줄거리들을 같이 입력해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험을, 즉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도 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도 AI 기반의 독서 컨설턴트 서비스를 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GPT-4o와 인베딩 기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인베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사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한 추천 메커니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추천한다. 옛날에는 사실 도서관 사서분들이 했던 역할인 것 같은데 이제는 AI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아주 훌륭한 벤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벤처 기업과 공동적으로 해서 이제는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맞춤 도서 실시간 추천입니다. 아마 도서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개인화 서비스 아닌가요? 우리는 개인화 서비스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 단위로 하죠. 그룹 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어떤 도서 정보들을 보고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까지 탑재해서 로봇이 이제 도서관 배달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송도에 있거든요. 송도에는 배달하는 이 로봇이 도서관 배달은 아닌데요. 음식 배달하는 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가 평지예요. 평지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부서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은 어떨까요?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AI 레퍼런스 챗봇 킹봇 GPT를 만들었습니다. 얜 잠도 안 자요. 24시간 7일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백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친구가 해주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도서관은 AI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만들고 저희도 언젠가는 데이터 사서라는 직책이 공고가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는 AI 사서라는 직책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직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도 이제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우리 검색하고 맨날 클릭해야 되고 브라우징 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AI 기반의 안내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도서관에서 학술 연구 AI 코파일럿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에는 3억 개 이상의 논문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대학 도서관에 계시거나 전문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에도 AI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붙어 있고 DBPR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술적인 부분에 AI가 들어가서 우리가 레퍼런스 서비스라고 했던 연구 지원 서비스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대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기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 기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그 키워드들 찾아보셨어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어, 저도 아마 AI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운영 효율과 업무 자동화가 됐어요. 개인화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이 확대됐습니다. 정보 접근성 확대됐고 어떤 벤처 기업들과 같이 모여서 이 작업을 해서 혁신적 이미지와 파트너십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고려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 기사만 봤을 때 뉴스 기사에는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이 저는 저 기사들을 보면서 특히 오늘 이 기조 강연 요청을 주셔서 고민했을 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분야가 아니라 타 분야의 AI 서비스 도입이 더 빨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발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을 보면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2021년도에 네덜란드 내각이 총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동수당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네덜란드 국세청이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수당 신청자들의 사기 여부를 판별하려고요. 자율학습형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여부를 뽑아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가구가 사기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당을 환수당하거나 지급 중단당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정이 파산하거나요. 실직하거나 이혼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분명히 네덜란드 선진국이죠. 국세청이면 정말 많은 좋으신 인재들이 계셨을 텐데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이중 국적, 이민자 배경을 가진 신청자, 이 사람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서 인종적, 사회적 편향을 강화했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AI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블랙박스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피해자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발자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디서 어떤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국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내각이 총사퇴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EU에서 이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라고 해서 EU AI 법안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의 경우에는 AI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투명성, 책임성, 비차별성, 인권 보호라는 것이 강력하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국내 스타트업이 만드셨던 이루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죠. 혐오 발언들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차별, 외국인 혐오, 장애인 비하가 있었죠. 거기다 개인정보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 파장 때문에 서비스 중단됐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제재됐고요. 재출시까지 수정 검열인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테일하는 걸 냈거든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덜란드 국세청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MS입니다. 정말 많은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볼 문제가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뭐냐? 결국은요, 우리가 AI 도서관에 AX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AI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편향된 데이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검증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어쨌든 불투명해요. 저걸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그레이박스로 만드는 연구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블랙박스예요. 그 다음에 AI를 사용하면서 악의적인 이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AI 서비스를 공개했을 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디지털 포용이니까 디지털 포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됐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를 개시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대응 전략들이 윤리 강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 한번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편향성 문제들, 차별의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AI 시스템을 먼저 만든다라고 하면 발생은 안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챗봇이 비정제된 언어 자료를 학습할 경우에 그 언어 자료에 차별과 혐오 관련된 표현이 있으면 노출될 위험이 아예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정제되지 않은 이용자 질문들을 또 재학습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 중에서 다 좋으신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의적으로 얘한테 이상한 말 시키고 조금 편향성이 있게끔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편향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마크나 LOD에 있는 도서관의 고유한 메타데이터가 우리는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AI 시대 때는 이 마크 데이터에 있는 것마저도 어쩌면 우리가 수설하는 과정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문화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검색의 시대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AI 시대 때에는요. 이제는 형평성과 편향성이라는 것이 그걸 해소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책들이 어쩌면 1990년, 80년대의 책들이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누군가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중심의 책들이 많이 생산되었고 많이 유통되었는데 그런 시대 것들을 학습시켰을 때 얘가 답을 주는 것들이 어떨까? 어떻게 답을 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은 특정 주제,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젠더, 다문화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추천하거나 검색 결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장애와 젠더와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의 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결국은 AI는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쪽이 적다면 누구한테 더 적합한, 어쩌면 유리한 답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챗봇 응답을 믿고서는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챗봇이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챗봇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협력 업체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챗봇은 도서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낮아질 확률은 도서관의 전적인 책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민원 증가는 결국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적 관점에서 AI를 만든다고 할 때 결국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AI 서비스를 어쩌면 트렌드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니까 다 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번은 어쩌면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한번 짚어볼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인데요. 첫 번째는요, 개발 전에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은 그냥 유럽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쪽은 우선은 개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려면 유럽벌 참고하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7대 원칙입니다. 이게 비법제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EU나 각국의 정책, 기업, 기관들의 AI 개발 도입 시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7개 원칙. 그다음 그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EU의 AI 액트를 기본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AI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유럽에서 강조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가 아무리 좋아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 법을 위반한 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학술적인 거 아니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저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요. AI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서분들이 AI 들어오면 우리 이제 직업적 위기를 가질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은요, 시스템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잡한 일과 다층적인 업무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그것을 딱 문맥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론칙은 인간, 도서관에선 사서입니다. 사서의 주체성과 감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AI는 사서의 판단과 역할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검토와 책임은 사서가 가진다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 경고성과 안정성인데요. AI 결과물들은 지능정보사의 패러다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추천이나 편향, 왜곡된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사서가 판단해서 수정하고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적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AI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1대1 개인 맞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겁니다. 누구나 높아집니다. 저도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1대1로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최소 수집, 그러고 비식별 조치입니다. 이 비식별화가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력도 확보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AI라 하더라도 1대1 맞춤화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특정한 그룹들 중심으로 가는 서비스가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전까지는 그게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AI가 생성을 했고 서비스들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건 AI가 생성한 거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출처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가 이걸 했는지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AI를 도입하시면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원칙 다섯 번째는 다양성과 차별성과 공정성입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도 맞을 겁니다. 성별, 연령, 지역, 언어, 정보 접근성 등 이용자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우리가 혹시나 40대나 50대에 집중돼 있다면 10대와 20대 나머지 연령대와 관련된 데이터도 이젠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계층에 대한 것만 생성해서 서비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은 정보 격차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책임성이 중요해질 겁니다. 오류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의 주체의 문제가 이젠 등장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외부 위탁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젠 책임 소지 문제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위탁 계획서의 책임과 품질에 대한 것들을 내용 안에 다 꼼꼼하게 넣어야 됩니다. 보완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윤리 가이드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매트릭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와 확인성 매트릭스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I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 대신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요즘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이젠 행위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답을 줬는데 그 부분이 내가 확인이 가능해서 고칠 수 있느냐 이게 확인 가능성이에요.
실행했을 때 생기는 결과가 사회적, 윤리적으로 피해가 높냐, 낮냐. 자, 일어났는데 그것의 인과적인 관계를 추론해서 원인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 가지 AI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안전하고 투명한 AI. 두 번째는 안전하지만 불투명한 AI. 세 번째는 위험하지만 통제는 가능한 AI. 제일 위험한 것은 위험하고 통제가 어려운 AI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활용 사례는 뭐 규칙 기반의 도서 분류라든지 도서관 통계 기반으로 하는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도서 잘못 추천했다고 해서 사회 윤리적으로 크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원인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규칙이니까. 그럼 원인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AI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게 우선 도입 영역이고 사서 영역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입니다. 리스크는 낮는데 확인성이 낮은 경우들. 이건 보통 이제 기계학습 중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한다는 경우들이거든요. 딥러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딥러닝으로 만약에 도서 추천을 하거나 키워드 자동 추출을 하고 수서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오류가 나더라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비스가 별로네 이 정도죠. 근데요, 얘는요,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사서가 생성 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학습이니까 얘가 왜 이런지 설명하는 게 조금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할 때는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설명 가능한, 성능은 좀 낮더라도 설명 가능한 AI 알고리즘을 쓰려고 하고, 불명이 확인이 낮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와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두고 뭔가 불편하면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험은 높아요. 근데 다행히도 확인성은 높은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 이용자의 학습 데이터, 즉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군집 분석이나 이런 거, 즉 원인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비식별 조치나 최소 원칙을 가지되 여전히 사서가 모델 설계와 데이터 수집 기준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가장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입니다. 지금 웬만한 데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AI로 넣은 거는 제 경험입니다. 저 인천대학교에서 AI 챗봇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가 3년째인데 1년 차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한 게 서비스를 개발한 게 아닙니다. AI 인성교육 시켰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우연 발언이 뭔지, 정치적 경향성에 대한 테스트 싹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LLM을 갖다 쓰니까요. 그리고 2년 차 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했고 올해 오픈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 마음으로 애 도덕 공부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LLM을 가져왔지만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도대체 편향된 어떤 데이터가 있을지 잘못된 정보가 있을지 차별적 발언을 다 하라고 교육시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습니다. 확인성도 어렵죠. 블랙박스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레그입니다. 그래서 RAG 기반으로 하려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자마자 런칭하지 마시고 파일럿 테스트 후에 단계적으로 검증 테스트를 하면서 가는 게 좋고 저희도 그거 하면서 학생들의 오류 신고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상한 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학교 서버로 넘겼습니다. 2년 동안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단계별 개발 전략은요. 기술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은 낮고 확인이 가능한 AI 서비스 개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사서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서 조금 고위험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조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속의 첫 번째는 AI 문해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포스트 휴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거시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서 AX를 설계한다고 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는 윤리 가이드를 마련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를 세운 후에 리스크와 확인 매트릭스의 검증 체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